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밀러 균형 부채 이론 볼게요. 요거는 이제 많은 수험생이 좀 어려워해요. 그쵸? 이제 우리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해보고 그래 볼게요. 얘는 잠깐 얘기하면 요 2차에는 좀 나오고요. 2차에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이제 나오고 1차 쪽에서는 주로 이제 말 문제.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그냥 1차용으로는 그냥 말 문제를 그냥 대비하고 결과만 봐요. 자, 우리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MM1963까지 했잖아요. 1963.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큰 이슈들이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가지고 해서 1958에서는 세금이 없다. 법인세가. 1963에서는 법인세가 존재한다. 법인세를 T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되냐? 현실은 기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채권자, 그다음에 주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겠죠. 주주는 투자한 거에 대가로 배당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은 자기가 돈 번 거에 대한 대가로 법인세를 낸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제 심플하게 이것도 세 가지 그냥 큰 세금이 있다라고 가정했어요. 일단은 요 법인세율.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좀 구분하라고 요 TC라고 했어요. TC. 코퍼레이션. 그래서 이자 소득세율은요. 타인자본이 데트잖아요. 그래서 TD라고 했어요. 배당은 스탁이잖아. 스탁. 쉐어 혹은 스탁. 스탁이라고 해서 S. 크게 요 세율이 있고 부채 금액은 그대로 있다. 지금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가 MM1963에서 썼던 그 가정에서요. 뭐가 있냐? 뭐가 더 추가된 거냐? 이자 소득세율 개인 차원에서 이게 존재하고 개인 차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도 존재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무부채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봐봐요.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서 무부채 기업은 VU는 그냥 EBIT에다가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영업이익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지금 계속 이 영업이익하고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을 거의 뭐 동일시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회계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같다라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에다가 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만약에 세금이 존재하면 TC죠. 그러니까 세후 현금 흐름에다가 로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끝이냐? 여기다가 이제 VU니까 이 돈들을 우리가 지금 MM에서 가정하는 게 회사가 번 돈은 전부 다 배당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의 캐시프로를요. 주주가 부담하는 할인율로 할인하면 어떤 주주 가치가 나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주 가치는 곧 기업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가 받는 돈은 야, 너 영업이익 했네.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얘는 세전이익이에요. 그렇죠? 세금 내기 전. 여기까지 하면요. 당기 순이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기 순이익 줬는데 주주는 거기다가 TS. 그렇죠? 자기가 이만큼을 전부 다 배당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배당으로 받을 테니까 거기다가 배당 소득세를 빼면 요만큼이 주주한테 유입되는 캐시프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세후 캐시프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칭되는 주주의 할인율도 세후 할인율로 한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예요. 뭐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무부채 기업 주주한테 귀독되는 현금 흐름은 이거죠. 이거 뭐예요? 여기까지가 당기 순이익에다가 주주가 이거 전부 다 배당 받으니까 세후 배당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부채 기업의 주주의 현금 흐름이에요. 만약에 이게 동일한데 이번에는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제 기업의 주인이 채권자하고 주주잖아요. 각각의 현금을 볼게요. 자, 보면 차이가 있다면 요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생겼어요. 그죠? 부채를 사용하니까 거기다가 이자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뭐냐? 이자 금액에다가 B가 이제 부채 금액이니까 타인자본 비용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EBIT 빼기 B 곱하기 KD가 뭐냐? 세전이에요. 세전이익.
거기다가 EBIT 빼기 B 곱하기 K 세전이익에다가 TC를 곱하면 이게 법인세고, 그럼 얘가 1번이라고 2번 하면 1 빼기 2 하면 당기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랑 얘 하니까 EBIT 빼기 B 곱하기 KD 1 마이너스 TC예요.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거기다가 주주는 이걸 당기순이익을 전부 다 주주가 받으면 배당금 내잖아요. 1 마이너스 TS. 그러니까 세후 배당 수익.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별로 게 어렵지 않죠. 물론 이제 처음 보면은 이 수식이 뭐야?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채권자는요. 이자 비용을 채권자가 고스란히 가져가잖아요. 근데 채권자 역시도 자기 이자 소득이 생겨요. 이 채권자의 이자 수익인데 TD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S하고 B를 하면은 요게 이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두 개,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주인이 모두 가져가는 현금 흐름을 그 주인들의 할인율로 할인한 가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이 가져가는 현금 흐름은 보자. 두 개 더하면 돼요. 참, 어쨌거나 이게 더했어. 뭐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보시면 얘를 이렇게 곱하면 얘랑 무슨 그죠, 뭐랄까 인수분해라고 할까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나눴어요. 이렇게 하고 전개한 거죠. 이 전개하고 얘 전개하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따라오고 여기 그죠 EBIT까지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얘 봐봐요. B하고 1 마이너스 TD 1 마이너스 TD가 없네. 대신 공통이 B 얘가 이제 공통 변수야. 공통 변수를 뽑고 이렇게 묶었어요. 이게 10-4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지분한데 요게 10-40에 있는 현금으로는 기업의 주인이 가져가는 현금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 요게 주주가 가져가는 현금흐름이에요. 차이가 뭐 있냐 여기랑 요 차이가 뒤에 있는 얘 차이만큼 생기죠. 얘 차이 얘가 플러스 알파인 거죠. 요만큼만큼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 차이가 양수면 채권자가 부채를 쓰는 게 부채를 쓰지 않는 것보다 유리한 거고, 요 차이가 0이면 부채를 쓰나 부채를 안 쓰나 차이가 없는 거고, 이게 음수면 부채를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요 차이를 계산해 보면 요 차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차이만큼 생기는데 우리가 부채를 MM1963하고 연장선서니까요. 부채를 영구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한 부채 절세 효과잖아요. 부채 절세 효과. 이걸 누구 관점이냐? 개인소득세가 존재하잖아요. 개인소득세가. 그러니까 이제 부채 절세 효과는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니까 타인자본에 세후 타인자본으로 영구적으로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B 곱하기 KDT 이거 있었잖아요. 플러스 B 곱하기 KDT MM1963에서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돼 있잖아요. T는 1기, T는 2기, T는 3기. 이게 이제 부채 절세 효과인데 여기에 대한 할인율을 이게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파산도 안 하니까 KD로 해서 마치 영구형처럼 계산해가지고 이게 BT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부채 어떤 절세 효과처럼 얘도 매년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단 MM1963에서는요 법인세율만 있었지 개인 차원에서의 소득세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세전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요 지금 그 자기가 세금 받은 이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KD 1-T로 할인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인하니까 요렇게 이제 요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MM1963의 그 로직하고 똑같은 로직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자. B를 한번 여기다가 내보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고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14-11은 저는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뭐냐? VL은 그렇죠? 이런 거다. 그러면 요 금액이 예를 들어 양수면 B 곱하기 양수니까 부채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0이면 부채를 쓰나 안 쓰나 똑같다. 그 차이를 보니까 여기 써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1-모잖아요. 이쪽 보면 B 곱하기. 그러면은 요 모하고 1을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면 이게 음수니까 부채를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얘가 더 크기 위해서는요. 분모 분자를 비교해야 되죠. 네모가 1보다 크려면 분모보다 분자가 커야 돼. 그렇죠? 분모보다 분자가 큰 게 어디야? 이거죠. 요게 더 큰 거죠. 그럼 이게 부채를 안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반면에 분모보다 분자가 작으면 요 전체는 양수란 말이에요.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보면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물론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하다 보면요. 암기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그냥 이해하시고 그리고 시험용으로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공식을요. 평소에 못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냐면 시험 보기 전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보면 금방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시험 보기 한 2, 3일 전에 빠르게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는 날 기억하고 있겠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면 되지. 그쵸? 어차피 잊어버리면 돼. 시험 끝나고 다 잊어버려도 합격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얘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이해하려면 뭐냐면 이제 직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 가치가 높다라는 거에 다른 의미는 이제 할인율이 지금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렇죠?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 관점에서의 캐시플로우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크다라는 거는 지금 할인율이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는 주주하고 채권자가 누가 가져가든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많이 가져가든 주주가 많이 가져가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주주 채권자를 한 몸으로 보고 얘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더 크면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주주하고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100이야. 근데 주주가 90을 가져가고 채권자 10을 가져가. 이런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110이야. 채권자가 100을 가져가고 주주가 10을 가져가. 어떻게 기업 가치가 커요? 그렇죠? 두 번째가 크죠. 물론 이제 주주 가치로 본다면 주주 가치는 1번이 커요. 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본 구조에서 보는 건 주주 채권자 우리 남남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둘이 그냥 한 지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남이기 이전에 지금 하나의 기업이라는 데서 돈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럼 일단은 파이를 키워놓자. 그래서 기업 가치를 크게 만들어 놓자. 그 중에서 이제 네가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냐는 차후의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2번이 더 기업 가치가 크다고 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세금이 있잖아요. 우리 손익계 한서를 잠깐 볼게요. 자, IS를 보면 영업이익부터 시작할게요. 영업이익이 생겼어요. 영업이익이 생기면 이자 비용, 그렇죠? 이자가 생기면 여기가 이제 EBIT 빼기 I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세전 이익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EBIT 빼기 I, 세전 이익에서 1-T, TC라고 할게요. 이건 단기 순이익이에요. NI예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져가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주주가 가져가는 거는 또 뭐냐면은 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EBIT 빼기 I에다가 1-T 이게 가져가는데 여기다가 1-TS 주주의 어떤 배당 소득을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채권자는 이걸 가져가요. 그럼 채권자의 세금을 한번 낼 거란 말이에요. 세금 무슨냐면 자기의 이자 소득세. 주주는 얘를 가져가요. 근데 주주는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를 내요?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 그렇죠? 그다음에 주주가 부담하는 소금은 개인소득세. 그렇죠? 그러면은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 합친 거하고 채권자가 부담하는 이자소득. 그렇죠? 왜냐면 채권자는 이자라는 게 벌써 법인세 전에 나오기 전이니까 어떻게 더 크냐? 예를 들어 채권자가 부담하는 이자 소득이 그렇죠? 소득 세율이라고 할게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이담은 이 TD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법인세는 TC야. 개인소득세는 TS야. 그러면은 얘가 더 크다고 해볼게요. 얘네 더 크다는 건 뭐냐면은 주주가 부담하는 세율이 훨씬 크잖아요. 세율이 크다는 거는 주주하고 채권자 외에 그냥 밖으로 유출된 거예요. 세금 다 비용이야.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EBIT는 똑같이 100인데 이게 크면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어떤 거냐?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주주한테 갈 거를 줄이고 채권자한테 가는 걸 늘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게 기업 가치도 개이득인 거지. 자, 봐봐요. 요거 보시면 왼쪽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이런 기준으로
채권자가 더 큰 거예요. 그죠? TC하고 TS 해봐요. 그러면 이게 크려면 뭐가 돼요? TC하고 TC하고 TD. 자, 이걸 비교한다면 TD하고 TC, TS. 이런 공식이 되려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이런 공식이 되죠? 왜냐면 여기는 1만에서 빼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작으니까, TD가 작으니까 1 빼면은 큰 값이 되고, TC 곱하기 TS가 TD보다 크니까 1을 빼면은 얘가 더 작은 값이 되죠. 자,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득 뭐냐? 부채 써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돈이 들어가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주주는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내고 개인소득세도 내고. 근데 채권자는요. 개인소득 차원에서 세금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는 게 주주한테 많이 빠진다. 주주한테 가는 길에 새는 게 많다. 야, 그러면 주주한테 가는 길을 줄이자. 어차피 버는 이익이 똑같으니까. MM1963이 1958이나 기업의 어떤 수익성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수익은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가는 걸 줄이려면 채권을 많이 써가지고 이자로 많이 뽑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반대인 경우에는요. 그죠? 채권자한테 가는 게 이런 거죠. 레버리지 손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채권자 관점에서의 개인적인 이자 소득세율이 너무 높은 거야. TC, TD.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TC 곱하기 TS.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막 이자에다가 엄청 세금 매긴 거야.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부채를 줄이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거 세 번째 케이스죠. 두 개 같을 때는 그죠? 어차피 채권자하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채권자한테 가는 돈이나 가면서 없어지는 돈이나 주주한테 가면서 없어지는 돈이나 없어지는 돈이 똑같다면 부채를 많이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상관없고 마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돗물이라고 생각해요. 수돗물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외우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이렇게 이해했지 결과적으로 시험 보려면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우는 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억을 떠듬하면서 이거를 유추하는 거지.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와. 그림이 좀 거시기하다. 그죠? 수돗물이 하여튼 여기 있는데 칼칼칼칼 수돗물이 나와. 이만큼 수돗물이 나왔어. 수돗물을 가는데 이게 파이프예요. 채권자한테 가. 네, 쭉 가는데 주주한테 가. 근데 문제는 채권자한테 가는데 물이 이만큼 새. 우리가 가는 물은 똑같은데. 근데 주주한테 가는데 요거 조금밖에 안 새. 그럼 뭐예요? 부채를 줄이라는 거야. 어차피 그죠? 물 전체 내가 지금 쓸 물은 딱 정해져 있는데 채권자한테 가면은 너무 많이 물이 새. 주주한테 가면 조금밖에 안 새.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라? 부채 줄여라. 그게 기업가치 높이는 거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그림. 이런 상황이면 채권자로 가는 건 그죠? 채권자로 가는 거는 조금 새. 주주한테 갈 때는 물이 왕창 새. 그럼 뭐야? 야, 주주한테 많이 새네? 그쵸? 주주한테 왜 많이 새? 그럼 주주한테 가기 전에 채권자가 다 마셔버리면 되잖아요. 뭘로? 이자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채를 많이 써라 라는 거예요. 근데 새는 게 주주도 많이 똑같이 새. 주주랑 채권자랑. 야, 누가 먼저 가져가도 상관없겠다. 그럼 이제 부채를 쓰나 안 쓰나? 기업가치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표인데 요 표를 사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외워보라. 얘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G라고 그래가지고 1-TC 1-TS 맞나? 1-TT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면 저도 이제 당연히 학생 때 이거 외웠죠. 외우려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랄마죠. 왜냐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자, 봐봐요. TD는 누구예요? 그죠?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 나머지 분모에 있는 건요. 주주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분모에 있는 거는 채권자. 채권자 주주. 채권자가 바닥에 깔아주고 주주가 위에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건 채권자의 개인소득세만 감안하면 되겠구나. 주주는 법인세도 부담하고 배당소득세도 이중과세니까 두 개 다 부담하네. 이렇게 외우면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렇게 외워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나가볼게요. 이제 밀러의 균형 부채. 왜냐면 요거를 얘기하면요. 밀러의 이제 균형 부채 이론에 대한 결과가 좀 더 쉽게 나와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M이잖아요. 누가 밀러고 누가 모디글리아인지 잊어버렸어요. 아마 형 동생일 거예요. 보통 이제 앞형 오는 사람이 이 논문 쓰더라도 좀 더 이제 일저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사람이 전부 다 경제학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경제학 베이스, 경제학을 수요 공급으로 끝이잖아요. 모든 설명이 좀 그렇게 해요. 자, 뭐냐. 이 사람은요, 이제 뭐라고만 가정하면 MM1963에서 한 번 더 밀러 1977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밀러 1977 그러면요. 재무관리에서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봐요. MM1963처럼. 자, 뭐냐. 요 사이에 여기서 이제 법인세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 하냐. 개인의 이자 소득세. 그죠?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이자 소득세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 소득세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개인 소득세라고 해요. 개인의 어떤 소득세가 존재한다. 사실상 이 개인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이 이자 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뭐 이자 소득세랑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가 좀 더 차이가 있냐면 MM1963의 그 가정을 계승하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누진적인 소득세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요, 세율을 높게 예를 들어 부담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을 부담해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아. 왜? 배당 소득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배당금을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업들이. 그렇죠? 법인세는 존재한다. 자, 그리고 요런 게 있다. 회사채 외에 면세채. 면세채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채권의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채권을 면세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사채의 어떤 자본 비용을 KD라고 하고 면세채를 그냥 R0라고 이렇게 좀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회사채 수요자가 있어요. 회사채 수요자라는 거는 일반 투자자, 일반 개인들, 아까 이 소득세를 개인 소득세를 부담하는 개인들이 회사채 수요자겠죠. 수요자는 회사채를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KD가 존재하고 R0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를 투자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회사채를 투자하게끔 만든다는 거는 KD가 R0보다 커야지 사람들은 투자하겠죠. 뭐 최소한 같아도 둘 중에 하나죠. 같으면은 R0에 투자해도 되고 KD에도 투자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KD, 그죠?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소득세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투자할 때 세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A 회사, B 회사. 세전 기준으로는요, A 회사는 100만 원을 줘. 세전 기준으로 얘는 80만 원 줘. 너는 지금 세금을 얼마 내냐면요, 50만 원 내야 돼. 얘는 세금 안 내. B 회사에서 일하며. 그럼 세후로 50만 원 받고 80만 원 받아. 이게 영구히 지속돼. 그럼 여러분들은 A 회사 일할래요? B 회사에서 일할래요? 세전 기준으로는 A 회사가 훨씬 더 수익이 많더라도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세후잖아요. B 회사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투자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세전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 투자자 입장에서 손에 들어오는 건 세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후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 즉 회사채는 회사 때 투자하면은 투자자가 뭘 기대해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후 근데 얘를 이제 TD라고 써 있네. 여기 TD. 그러니까 세후 이자 소득. 그다음에 면세채는요. 그냥 이자 안 내니까. 그럼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려면요. 최소한 같거나 커야지만 여기에 투자잖아요. 지금 KD에 투자하려면 R0하고 1만화 TD.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TD가 0%인 사람하고 TD가 50%인 사람. 50%는 투자, 그러니까 이 세율이 50%인 사람이 이 면세채가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게 하려면, 그쵸? 회사채의 세전 수익률이 무지하게 높아져야 돼. 그렇겠죠. 예를 들어 회사채 수익률이 세전이 10%야. 그러면 얘는 0%면 난 10%, 얘를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면 요 TD 얘도 투자하고 얘도 투자하려면 얘가 10%일 때도 얘는 뭐 예를 들어 요 사람 0%인 사람은 나는 세금 없으니까 회사채 수익률이 10%야. 그러면 세금이 없는 사람은요 세후 기준으로도 10%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세금이 50%인 사람이 똑같이 세후 기준으로 왜냐면 같은 사람이니까 둘이 투자 수익률이 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도 요 0%인 애도 나는 10%면은 회사채 투자할래 라고 하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세금 안 내니까 내가 회사에서 10% 투자 수익률 줄게. 그럼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얘도 야 나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게 10%면 투자할래. 근데 문제는 야 내가 10% 줄게. 그럼 얘는 야, 뭔 소리야. 나 절반 세금 내는데 얼마 줘야 돼? 20%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세금 높은 애들은 아 실제로 나한테 오는 게 10%구나. 그럼 투자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회사채에 대한 수요 곡선이 도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가 회사채에 투자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제약은 회사채의 세후 수익률이 면세채의 세후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면세채의 세후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면세채의 세금은 0이야. 그러니까 면세채 수익률, 면세채 세후 수익률, 면세채 세전 수익률. 마침 뭐 그죠? 다 같은 동네 같은 말이죠. 아주 우리 역전합하면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같은 말 두 번 반복한 것처럼 같은 말 두 번 반복한다고 뭐 세상이 뭐 쪼개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TD도 증가하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보시면 처음에 TD가 0%였어요. 그럼 얘는 R0겠죠. 그죠? 그 다음에 TD가 증가하면 그죠? 내가 R0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증가하면 이 법인 회사채 수익률도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경제 전체 부채량이에요. 부채라는 거는 회사에서 부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부채가 발행되면 누가 투자할까요? 그렇죠? 세후 기준으로 제일 낮은 투자 수익률이 있는 사람부터 투자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투자해. 그러니까 초기에는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이제 재산이 없고 다 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돈을 별로 못 버는 사람부터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돈을 별로 못 벌기 때문에 소득세를 거의 안 내.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바. 채권 투자 1바는 돈을 못 버는 사람. 2바. 두 번째는 얘네보다 돈을 좀 잘 버는 사람. 얘네들은 이제 그때 투자하겠죠. 근데 얘네들 유인하려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죠? 수익률을 높여줘야 돼. 왜냐면 세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3바. 얘네들은 더 소득이 많은 애들. 얘네들 입장에서 얘네들한테 회사채를 사게끔 하려면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전 기준으로 높여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볼게요. 기업은 회사채 공급자예요. 그래서 기업은 회사채 공급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주 이제 직관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도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심플한 거는 정말 심플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해. 근데 그게 완전히 근데 그 논문상에서는 뭐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설명을 들으나 정도로 설명을 들으나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결과가 달라지냐? 풀이 과정이 달라지냐?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야매부터 배우죠. 아니, 야매를부터 배우면 안 되고 정도부터 배우는 게 낫죠. 정도부터 배우면 자, 회사채가 있어요. KD가 있고 그 다음에 R0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KD라는 거는요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근데 법인세가 존재하니까 얘가 세전 기준으로 10%면 기업의 법인세가 20%라면 사실상 나는 8% 금리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자 비용의 법인세 절감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기업 역시도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까지 감안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1-t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업이 생각하는 자기가 부담하는 실제적인 자본 비용이에요. 기업의 어떤 자본 조달 비용인 거죠. 타인 자본.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자.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크다는 게 좋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회사채가 더 수익이 높네 면세채보다 나 회사채 추대해야지 룰루랄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자본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자본 비용이 높다라는 거는 실제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나한테 유입되는 캐시플로우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야씨 뭐야 우리 회사채 발행해도 병신 같네.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자. 여기 가가지고 뭐하지? 면세채를 공매도 하자. 그렇구나. 공매도 하면 큰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있는 돈이나 갚자. 그래서 이런 거죠. 기업이 회사채 조달 비용이 면세채 수익률보다 크면 기업은 면세채를 공매도해서 회사채를 상환해서 이익을 얻어요. 반면에 이렇게 1-t하고 r0 이렇게 반대로 그려야지. 이렇게 되면 야 우리 회사채 조달하는 게 훨씬 좋네. 야 그럼 회사채 조달하고 돈 들어오잖아요. 돈 들는데 얘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하면은 또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이 회사채 수익률이 면세채보다는 그죠 여기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이 면세채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면세채 투자하면 또 이익을 얻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KD하고 1-t R0가 같을 때네. 자, 그럼 KD하고 R0하고 1-t네.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R0 고정이야. 그 다음에 법인세율, 누진세율 아니에요. 고정이야. 그럼 얘는요, 하나의 값이야. 그죠? 하나의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처럼 하나의 값이 된 거죠. 부채랑에 상관없이 딱 정해진 값이에요. 자, 요게 이제 좀 더 정석적인 설명이고, 야매스러운 설명. 이거 야매스럽다고 이게 완전 틀린 설명이다라고 또 보기도 애매해요. 약간 좀 틀린 설명과 정석적인 설명의 중간에 어떤 담을 타고 있는 거라서.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참 편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다고 뭐 답이 달라지거나 중간에 무슨 계산 방식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회사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하나는 회사채를 내가 발행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면세채를 발행할 수 있어. 회사채를 발행하면 실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은 이거예요. 면세채를 발행하면 실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은 R0예요. 이게 크면은요. 야, 씨발 미쳤다고 내가 회사채 발행해? 면세채 발행해야지. 그럼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아. 회사채가 공급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야 면세채를 발행하는 게 또 자료비용 비싸잖아요. 얘는요. 야 그러면 내가 최소한 회사채를 발행하겠네. 그러니까 얘가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로 한다면은요. 이렇게 1-t하고 이렇게 돼야지 최소한 사람들은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요. 근데 좀 더 엄밀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익거래나 이익이 안 생기려면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뭐 이제 교재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공곡선은 이렇게 KD에 대한 공곡선은 R0하고 1-t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XY 그래프에 넣어보자. 그래서 얘는 경제 전체의 부채량, 얘는 이자 비용이에요. 자, 회사채 공급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회사채 수요는 이게 우상향하는 거. 그래서 왜냐면 제일 처음에 부채가 없었어요. 부채가 처음 생길 거 아니에요. 야, 부채가 생겼어.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R0가 여기면 왜 여긴 그러지? 그죠? T가 0보다 크면 뭐예요? R0가 얘가 10%야. 그다음에 여기 T가 50%야. 얘는 얼마가 돼요? 10%에다가
0.5니까 20%가 되죠? 그러니까 R0가 여기 있으면은 R0는 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공급 곡선보다는 밑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학적으로도.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있지라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야 회사채가 여기 0일 때는요. 회사채가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 이만큼 생겼어. 예를 들어 10만큼. 그럼 요 회사채를 누가 투자할 것 같아요? 세후 수익률이 제일 높은 애들. 세후 수익률이 제일 높은 애들은 누굴까요? 아까 말하는 돈 못 버는 애들. 얘네들 투자해. 얘네들이 다 투자하고 났어. 그 다음에 회사채를 또 발행해. 여기 투자한 애들은요. 세후 수익률이 좀 더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좀 부담하는 애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회사채를 계속 발행될수록 요거를 사가는 애들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사가는 순서가. 첫 번째 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낮은 애들. 세율이 낮은 애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그냥 소득이 낮은 애들이라고 할게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소득이 중간인 사람들. 그 다음엔 고소득. 이것처럼 각각 개별 개인 차원에서는요. 내가 회사채를 얼마큼 사야지라는 걸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 균형이라는 게 뭐냐?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의 균형이잖아요. 즉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숫자, 이게 수평이라는 거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공부하시면 이전에 보통은 이제 경제원론을 먼저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혹은 경제학을. 경제학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있잖아요. Q, P. 이게 이제 공급이 이렇게 돼 있고 수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급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공급이 완전히 탄력적이야. 즉 나는 주어져 있는 요 가격으로 얼마든지 공급자는 공급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우리가 수식적으로 아까 전에 할 때 K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값으로 나왔잖아요. 즉 정해져 있는 이제 어떤 이자율로 기업은 언제든지 무한히 많은 어떤 회사채를 발행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의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만난 데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경제 전체 부채량이 결정되겠죠. 자, 경제 전체 부채량이 결정됐어. 그럼 이거 볼까요? 요 장소는 어떤 장소야? 얘랑 같아지는 장소죠. 그러니까 R0 1-TD하고 R0 1-T가 같아지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 서로 똑같아. 그러니까 밑에 게 같겠죠. 즉 TD하고 T가 같아져 있는 거.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전이 아니지. 여기서 요거 봐봐요. TS가 없다고 했잖아요. 개인 소득세. 그러면은 법인세율하고 개인의 이자 소득세가 같아져요. 얘 같아지죠. 그럼 얘가 그렇죠. 1이야. 1 빼기 1. 0이죠. 이 전체가 0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 0으로 됐네. 그렇지? 0으로 됐다. 이게 요 자체가 이제 0 되니까 VL은 VU가 되겠죠. 즉 뭐냐? 밀러 1977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균형이 됐다면 시장이 균형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개별 기업의 최적 부채 비율은 모른다. 그렇지만 왜? 왜냐면 VL은 VU였잖아요. 그러니까 최적 부채 비율을 모른다가 아니라 최적 부채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됐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MM1958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 지점이 여기다. 그러나 자, 첫 번째 경제 전체의 B의 금액은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경제 전체의 부채 비율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경제 전체의 부채 비율 어떻게 계산하더라? 또 오랜만에 하니까 부채 비율 잊어버렸다. 와, 바보. 요즘에 기억력이 부채 비율. 야, 부채 비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참나. D하고 E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 공부를 CFA 시험 볼 때, 그때 해가지고, 이 약자로, 우리나라 시험은 이제 부채를 B로 쓰고 주식을 S로 쓰잖아요. 미국 시험은 부채를 데트하고 에코트 해가지고, 요게 더, 근데 안 돼. 이게 부채 비율이구나.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쓰는, 그죠? 어릴 때 습관을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요. 자,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게 얘로 쓴다면 B하고 S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부채 금액을 알아. 그럼 경제 전체 경제가 그죠? 경제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을 알아. 그러면 경제 전체의 부채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정치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의 최적 부채 비율은 존재하느냐? VL은 VU이기 때문에 존재 안 한다. 라고 봐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최적 투자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냐? 얘는 알 수 있다. 자,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세 단계로 해볼게요. 아니, 세 단계가 아니라, 그죠? 세 단계를 좀 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즉, 1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1번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제 소득이 낮은 거지. 우리 가난이냐 부자는 이제 마음 부자 이런 걸 수 있지만 이제 재산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1번 먼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큼 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사면 그 다음에 세율 높은 애들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사면 얘네들은 안 사죠.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죠? 요거를 맞추려면은 왜냐면 요 3번 애들은 뭘 사겠어요? 차라리 이러면은 면세채를 사는 게 낫지. 회사채를 안 사고. 왜? 회사채 사면은 면세채보다 세후 기준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3번은 완전히 초고소득자야.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면세채가 더 나은 거야. 이렇게 나겠죠. 그러면은 투자자의 어떤 상황별로 이 상황이라는 게 개별 어떤 투자자의 소득세율에 대한 현황이죠. 이거 별로 내가 얼마큼 남의 돈, 그러니까 부채를 사겠다라는 게 정해져요. 자, 그러니까 세계 보면은 경제 전체의 최적 부채 비율 모른다, 모르겠는데, 모른다가 아니라 알 수 있다. 자,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개별 기업의 최적 부채 비율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내가 전체 어떤 자산이라는 게 알려져 있다면 자산 중에서 부채는 얼마큼, 채권 얼마큼 투자할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얼마큼 부채에 투자할지 그거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죠. 만약에 법인세율이 상승했어요. 모든 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법인세율이 상승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세후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T가 상승하면은 기업의 자본 비용이 떨어져요. 자본 비용이 떨어지니까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할 유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여기다 올라가는 거죠. 이 수식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회사채 공급 곡선이에요. R0하고 1-T 뭐냐? 눈이 안 보여. TD잖아요. 그죠? 이제 그림이 여기 있네. 그치? R0 1-T. T가 법인세율인데 세율이 상승했다는 건요. 이 전체 값이 세율이 상승하니까 밑에가 작아지고 이 전체 값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위로 평행 이동해요. 균형은 올라가는 거죠. 경제 전체 부채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기업들이 더 많이 부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자, 그렇구나. 만약에 소득세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소득세율이 상승한다면 내 세후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그럼 세후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채권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권 투자 금액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부분들은 거의 상승하지. 안 바뀌었어. 왜 이렇게 그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세율이 0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율이 0인 사람들은 소득세율이 상승한다고 하락한다고 나하고 아무 영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디안젤로 마술리스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예제 21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자본구조의 말 문제예요. 자본구조는요, 한 1차 기준으로는요, 계산 문제가 한 절반, 말 문제가 절반 이렇게 나오고요. 2차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본구조부터 배우는 걸요. 이제 우리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해요. 파이낸스하고 이건 이제 기업재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기업재무의 특징이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나냐? 일본 모든 게 다 돼. 회사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구조만 보고 있잖아요. 부채 많이 쓰는 게 기업 가치 좋아? 현실에서는 좋다. 안 좋다.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현실에선.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학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 이것도 나는 열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수요 법칙이래. 법칙이라는 게 너무 그냥 개나 소나 다 법칙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경제학은 Q하고 P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맨드 커브가. 가격 오르면 사람들은 수요량을 줄여.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수요량을 늘려. 그 수요 법칙이야. 근데 그래. 야, 그러면 샤넬에서 명품 가방을 쳐 올리는데 수요가 막 느는 건 뭐야? 수요 법칙 아니잖아. 그렇죠? 예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Q라고 할게요. 수요량이 떨어지냐? 이건 수요 법칙을 했지만 현실에서는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다 관찰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에게 아주 지랄 맞은 부분이에요. 다 가능해. 그렇죠? 불가능이라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요 기업 재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요.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수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많은 이론들이요. 어떤 상황, 그렇죠? 상황 케이스를 이제 가정하고 그 케이스를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얘네들은 배울 때, 요 때는 요런 상황, 요 때는 요런 상황, 요 때는 요런 상황.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외우면 되니까 괜찮은데,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개 짜증나는 게 얘네들이에요. 특히나 지금은 괜찮은데, 뒤에 배당 가면은, 아우, 씨. 물론 이제 시험은 쉬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우, 씨.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나요. 자, 볼게요. 예제 20일. 여러 가지 자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모디글리아니아 밀러. 시험 문제에서요. 얘가 1958? 예를 들어 1956으로 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는 건요. 와, 씨. 그렇게는 만약에 출제위원이 만약에 그렇게 시험을 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쌍욕을 해볼게요. 이거 나는 거는 이게 제목 관련 문제야? 연도를 알아야 돼, 논문 연도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혹시 이게 1958이 아니라 1950으로 쓰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게 내는 거는, 이거 양심상 그렇게 내면 안 돼. 그렇게 못 내고, 그쵸? 자, 어쨌거나, 자, MM 이론이에요. 레버리지와 기억하죠. 요 레버리지라는 의미가 부채예요, 부채. 그쵸? 남의 돈을 많이 쓰는 거하고, 기업 가치는 무관하다. 이게 맞죠? 자기 자본 가치를 먼저 구한 후 이것이 부채 가치를 합쳐 기업 가치를 구한다. 기업 가치는 무관하다.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고 기업 가치하고 도한다. 뭐 상관없긴 해요. 왜냐면 자기 자본 가치를 먼저 구한 후 이것과 부채 가치를 합치면 지금 뭐냐면 VU라는 거잖아요. B 플러스 S 이거다라는 거죠. 1963에서는 이제 레버리지가 많을수록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가치 상승한다. 순이익 접근법. 제가 그랬죠. 앞에 그 MM 이전의 이론 중에서 뭐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요. 순이익 접근법. 순이익 접근법 내용이 뭐지?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외우기 싫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모른다고 쳐. 뭐야? 뒤에 있는 게 맞아 틀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가자요. 자, 일단은 앞에 것까지 맞고 그러나 얘 셈으로 놔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963에서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면 법인세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가치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하락하지만 자기 자본 비용은 변함없다. 그렇죠? 법인세율이 상승하면 VL은 모든 게 얼마였으니까 VO 곱하기 BT잖아요. 법인세율이 상승하면 그렇죠? 기업가치 가중평균 비용은 뭐야? 이게 맞아? 제가 그랬죠. 기업가치는 VL은 EBIT 1만원 T에다가 WACC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WAC가 K0잖아요. K0 로에다가 1만원 T, B하고 VL이에요. 자, 뭐냐면 법인세율이 상승하면 T가 상승하면요. K0는 떨어져요. K0 떨어지지만 얘가 현금 흐름 떨어지는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얘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가치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하락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요것만 보면 그래요. 요것만. 근데 VU 자체도 이런 거잖아요. VU는 EBIT 1만원 T에다가 로우잖아요. 법인세율이 상승하면 요 자체가 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상승해가지고 얘가 올라가는 효과는 요만큼 하고
얘가 떨어진 효과가 이만큼, VU가 떨어진 효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얘는 좀 페이크인데 맞아요. 그쵸? 자, 밀러 1977 개인 수준의 이자 소재 때문에 레버리지 이득이 감소된다. 레버리지 이득이 감소된다라는 거는 부채를 적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론 뭐였어요? 부채를 많이 쓰나 부채를 적게 쓰나 기업가치 영향 없다. 최적 자본 구조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틀렸어요. 자, 전통적 접근법과 파산 비용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죠? 이 가치가 상상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여튼 얘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5번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요 1번하고 4번까지만 봤을 때 이 중에 제일 틀리는 거는 확실히 3번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순이익접근법이니 뭐니 하는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제 외우면 좋은데 외우지 못하면 그죠? 이제 MM 이전의 자본구조 이론 외우지 못해도 현재까지 나온 시험 문제 봤을 때 그거를 내가 못 외운다라고 어떤 정답을 못 고르거나 고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외우는 게 낫겠죠. 저도 이게 진짜 안 외워져. 그래서 이게 매칭이잖아요. 순이익접근법. 가정이 뭐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영업이익접근법인가? 아닌데. 순이익접근법. 그다음에 전통적 접근법. 또 무슨 접근법이 있는데. 그죠? 가르치면 저도 가르치고 나면 또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걸 몇 번 가르쳤겠어. 10번도 넘게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일단 안 중요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잘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A, B, C가 있으면 A에 매칭되는 거 뭐, 얘는 동그라미, 얘는 세모, 얘는 네모.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말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렇지만 뭐 시험을 여러분께서 보시니까 외우시긴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 제일 좋다. 근데 내가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럼 할 수 없다. 근데 못 외워도 대부분 문제를 풀 수는 있다. 이 정도.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디안젤로 마술리스 볼게요.